페라리, 지프, 크라이슬러, 마세라티를 한 가족이 소유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에 이탈리아 최대 은행까지 장악했고 이 나라 주식시장의 30%를 통제하며 전 세계 36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벌이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실질적인 권력자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족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파시스트, 연합군, 공산주의자 할 것 없이 승자의 편에 서며 권력을 키워왔고 지금도 유럽 전체의 정책과 여론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를 지배하는 아넬리 가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권력은 혈통을 따라 흐릅니다. 궁전에서 회의실로 세대를 거쳐 내려오죠. 베네통 가문은 인프라를, 피렐리 가문은 산업을, 베를루스코니 가문은 미디어를 장악했지만 그 누구도 아넬리 가문의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들은 이탈리아 산업계의 왕족이며 나라에서 가장 상징적인 기업들을 건설하거나 인수하며 문화 자체를 재편했고 비즈니스를 권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아넬리 가문을 논할 때 모든 것은 피아트에서 시작되는데 이 자동차 공장은 이탈리아의 심장이 되어 나라를 산업 강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전성기 시절 지아니 아넬리가 소유한 기업들만으로 이탈리아 전체 GDP의 거의 8%를 책임졌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정부 정책이 종종 피아트의 사업 이익과 보조를 맞춰 움직였죠. 하지만 아넬리 가문이 이탈리아 자본주의의 얼굴이 되기 전 이들은 토리노의 작은 가문에 불과했고 단 하나의 대담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로조차 제대로 없는 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1899년 이탈리아는 여전히 신생국가로서 발판을 다지던 시기였습니다. 북부는 빠르게 산업화되고 있었지만 국가 대부분은 여전히 농촌이었고 가난했습니다. 그때 조반니 아넬리가 등장했는데 군 경력을 가진 그는 혼란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과거에 갇혀 있을 때 아넬리는 이미 엔진과 속도, 산업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소규모 투자자 그룹과 함께 그는 파브리카 이탈리아나 아우토모빌리 토리노, 즉 피아트를 설립했습니다. 1900년 첫 공장이 문을 열었고 아넬리는 전무이사로서 35명의 노동자를 이끌며 그해 24대의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지금 들으면 정말 작게 느껴지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는데 자동차는 이탈리아에서 여전히 낯선 개념이었고 도로도 없었으며 시장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넬리는 말 그대로 산업을 무에서 창조했고 이것이 가문 제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904년까지 생산량은 5배 증가했고 1906년에는 피아트가 1000대 이상의 차량을 제조했으며 대부분의 이탈리아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기도 전에 뉴욕시에 대리점을 열었습니다. 같은 해 피아트는 법인이 되었고 놀라운 점은 조반니가 하급 파트너로 시작해서 회사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는 핵심 특허들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초기 조립 라인 시스템과 정밀 엔진 도구 제작을 포함한 현대적 생산 방식을 도입하며 피아트를 시대 앞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항상 균열이 따르기 마련이죠. 1908년 피아트는 첫 번째 진정한 시련을 맞이했는데 대규모 금융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조작된 회계와 부풀려진 주가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전체 이사회가 사임을 강요받았습니다. 조반니 아넬리는 법정으로 끌려갔고 이익을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검사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아넬리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럼에도 스캔들은 그들의 명성에 큰 흠집을 남겼죠. 그 재앙 직전의 경험이 그를 변화시켰는데 아넬리는 더 전략적으로 변했고 덜 신뢰했으며 누구를 믿을지 훨씬 더 계산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아넬리는 주저하지 않고 기회를 잡아 회사의 미래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이미 공개적 굴욕과 법정 싸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겪었기에 빠르게 움직였고 군사 계약을 확보했으며 생산을 확대했고 피아트의 공장들을 이탈리아 전쟁 노력의 엔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회사를 국가 안보와 연결함으로써 자신의 사업 안전도 확보한 거죠. 피아트의 공장들은 하룻밤 사이에 전시 생산으로 전환되었고 토리노의 공장들은 밤낮으로 가동되며 이탈리아 군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했습니다. 트럭, 탱크,
비행기, 트랙터, 심지어 디젤 엔진까지요. 전쟁이 본격화될 무렵 피아트는 전쟁 노력을 위해 3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문제는 이익이 엄청났다는 건데 숫자 뒤에는 더 큰 비난이 있었습니다. 비평가들은 피아트를 전쟁 폭리로 표적 삼았고, 아넬리는 엄호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에 정치로 눈을 돌렸고 당대 가장 위험한 동맹 중 하나인 베니토 무솔리니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민족주의에 떠오르는 선동가였죠. 1914년 아넬리는 무솔리니의 정치운동에 자금을 대기로 결정했고, 전쟁 중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으로 피아트가 공격받자 무솔리니는 회사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것으로 은혜를 갚았습니다. 동맹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는데 1930년대 후반까지 피아트는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며 이탈리아 산업계를 지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 조립 라인들은 다시 자동차에서 무솔리니 군대를 위한 탱크, 트럭, 항공기 엔진으로 전환되었죠. 이탈리아가 나치 독일 편에 서자 피아트는 그들을 위한 공급망도 계속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곧 전쟁이 이탈리아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조반니는 재빠르게 태도를 바꿨고 연합군에 대한 동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며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읽어냈습니다. 순수한 생존 본능이었고 전후 심판으로부터 피아트와 가문의 이름을 구하려는 시도였죠. 그럼에도 1945년 이탈리아 당국은 파시스트 협력 혐의로 아넬리의 자산을 일시적으로 압류했지만 처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피아트는 이탈리아 경제에 너무나 중요해서 해체할 수 없었고 가문의 연줄이 책임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줬죠. 그 생존이 새로운 세대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전쟁 후 제국은 새 세대로 넘어갔는데 조반니의 손자인 지아니 아넬리가 1945년 지휘를 맡았습니다. 지아니는 날카롭고 야심찼으며 권력은 획득한 후 통제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1963년 그는 전무이사가 되었고 불과 3년 후에는 회장 겸 CEO가 되어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가가 되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는 그 명성을 얻을 자격이 있었는데 지아니는 이탈리아를 전쟁의 폐허에서 끌어내 현대시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경계를 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말 그대로 국경을 넘었죠. 냉전 한가운데서 그는 소련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 거래는 그의 회사에 막대한 보상을 안겨줬습니다. 함께 그들은 연간 5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했고 이로써 이익이 이념을 앞지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사고방식이 피아트를 세계적으로 만들었는데 피아트의 로고는 이제 모스크바에서 상파울루까지 공장들에 찍혔습니다. 아넬리 치하에서 피아트는 페라리, 알파 로메오, 란치아, 마세라티 같은 이탈리아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들을 흡수했고 놀랍지 않게도 피아트를 이탈리아 엔지니어링을 정의하는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년까지 피아트는 7번의 유럽 올해의 자동차상을 수상했고 20만 명 이상이 그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런 규모와 명성이 회사의 이탈리아 경제에서 엄청난 무게를 부여했죠.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탈리아인 5명 중 1명은 피아트나 그 공급업체들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었고 토리노, 미라피오리, 포미리아노 같은 도시 전체가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피아트에서의 일자리는 안정성과 지위, 그리고 이탈리아 정후 회복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아넬리는 확장을 멈추지 않았고 프랑스로 눈을 돌렸는데 시트로엥에 주목했습니다. 유럽 2위 자동차 제조사이자 프랑스 산업의 왕관 보석이었죠. 아넬리는 직접 협상을 이끌었고 오랜 친구인 미쉐린 가문을 통해 일했는데 그들은 시트로엥의 소유주이자 프랑스 최대 타이어 제국이었습니다. 모두가 판돈을 알고 있었고 만약 성공한다면 피아트가 유럽 대륙의 도로를 지배할 것이었죠. 협상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미쉐린 가문은 서명할 준비가 된 것 같았지만 정치가 개입했습니다.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거래를 차단했는데 국가 상징에 대한 이탈리아의 통제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피아트는 15% 지분에 만족해야 했죠. 시트로엥 좌절은 아넬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가르쳤는데 경제적 권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을 소유하고 수만 명을 고용해도 단 한 번의 정치적 결정에 패배할 수 있었죠. 그 순간부터 아넬리 가문은 서사에 대한 통제, 즉 사람들이 읽고 믿는 것이 기계나 돈에 대한 통제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있다면
철권 같은 정치인들도 선거에서 질까봐 당신을 반대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은 공장에서 일면 기사로 옮겨갔고, 지아니 아넬리가 미디어 영향력의 문을 열었다면 수년 후 그의 손자는 그것을 세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존 엘칸이죠. 지아니는 한때 고향 신문인 라 스탐파를 소유했지만 존은 훨씬 더 큰 규모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아넬리 가문은 지주회사인 엑소르가 제디의 43.7% 지분을 인수하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미디어 그룹이었죠. 거래 가치는 1억 200만 유로가 넘었고, 주식은 데 베네데티 가문의 지주회사인 CIR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비즈니스와 정치를 혼합해온 왕조였죠. 카를로 데 베네데티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가 중 한 명이었고, 중도 좌파 정치에서 목소리가 큰 인물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의 신문들은 진보 의제를 지지했고, 로마와 그 너머에서 공개 토론을 형성했죠. 제디는 오랫동안 데 베네데티 가문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아넬리 가문은 사실상 한 권력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국가의 서사 통제권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넬리 가문이 이제 보유한 미디어 포트폴리오는 엄청났는데, 가문은 이제 라 레푸블리카, 라 스탐파, 13개 지역 신문, 심지어 라디오 DJ 같은 전파까지 통제했습니다. 이것은 아넬리 가문에게 국가 헤드라인을 넘어 지역 서사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해줬죠. 하지만 아넬리 가문은 뉴스 미디어에만 머물지 않았고, 2015년 지주회사 엑소르가 다시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43.4%를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국제 주간지 중 하나에 대한 영향력을 얻었죠. 이코노미스트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보도가 의사결정 집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보도는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안내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글로벌 정서를 측정하도록 돕고, 회의실과 정부 부처를 통해 파급되는 토론의 틀을 만듭니다. 아넬리 가문은 그 플랫폼을 통해 이탈리아를 훨씬 넘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투사할 방법을 찾았죠. 간단히 말해서 미디어 보유가 회사가 대중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도록 돕는데, 어떤 이야기가 강조되고 어떤 목소리가 증폭되며 어떤 정치적 서사가 정상화되는지 말이죠. 영국의 머독 제국이나 금융 언론에 대한 로스차일드의 통제처럼 아넬리 가문은 인식을 통한 권력을 효과적으로 마스터했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인을 통한 영향력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죠. 아넬리 가문이 사람들이 읽는 것을 조용히 형성하는 동안 그들은 훨씬 더 큰 규모로 영향력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유럽 권력의 복도 자체였습니다. 1983년 알베르토 아넬리는 유럽 산업가 원탁회의 창설을 도왔는데, 기업 권력을 브뤼셀 의사결정자들과 연결하는 엘리트적이고 영향력 있는 로비였습니다. 피아트의 야망이 자동차를 넘어 유럽 시장의 규칙 자체를 형성하는 쪽으로 확장되었다는 첫 번째 진정한 신호였죠. 30년 후 그 전환은 공식화되었는데, 2016년 가문의 지주회사가 법적, 재정적 기반을 네덜란드로 이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엑소르는 더 간단한 기업 구조와 성장하는 국제적 프로필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적은 법적 장애물과 의사결정에 대한 더 많은 통제, 그리고 이탈리아의 엄격한 기업 규칙에 묶이기보다 글로벌 비즈니스로 운영할 유연성을 원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엑소르를 이탈리아의 강자에서 기회가 부르는 곳 어디든 자본을 이동시킬 자유를 가진 유럽 지주 거인으로 전환시켰죠. 그 결정의 결과는 8년 후 글로벌 지분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2024년까지 엑소르는 클래리베이트의 10.1%를 소유했습니다. 대학, 기업, 정부의 결정을 안내하는 뉴욕 상장 데이터 및 분석 회사였죠. 그 지분은 곧 17%까지 상승할 수 있어 엑소르에게 세계 주요 데이터 회사 중 하나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줄 겁니다. 데이터가 주가에서 정책까지 모든 것을 형성하는 시대에 아넬리 가문은 정보가 권력과 이익이 되는 바로 그곳에 자신들을 위치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가문은 공개되기 전에 투자 흐름과 연구 우선순위, 시장 평가를 안내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약, 인공지능, 특허 시장 등 수익성 있는 분야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이점을 줍니다. 자금, 혁신, 규제가 어디로 향하는지 예측하고 포트폴리오를 먼저 유리하게 배치할 수 있죠. 그들은 투자처에서 전략적이었는데, 헬스, 기술, 에너지, 산업 같은 기업과 분야의 일부를 소유함으로써 유럽의 가장 민감한 정책 논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유럽이 정보를 추적하고 청정 에너지에 자금을 지원하며 새로운 산업을 구축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헤드라인에만 나타나는 종류의 영향력이 아니라 주변 세상을 형성하는 영향력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산업이나 자산만으로 구축되지 않고 마음과 감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구축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넬리 가문이 가장 전략적인 움직임 중 하나를 문화 자체로 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소유하면 다른 어떤 것도 소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아넬리 가문은 감정에 기반한 권력이 이익보다 훨씬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문화적 영향력으로의 진입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1923년 에두아르도 아넬리가 유벤투스의 회장이 되었을 때였죠. 축구는 북에서 남까지,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까지 나라를 통합했고, 각 승리마다 아넬리 가문은 사회 계층을 넘어 충성심과 존경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가문을 이탈리아 자부심의 중심에 놓았죠. 지아니에서 움베르토, 안드레아까지 각 후계자는 그 유대를 이어갔고, 유벤투스의 트로피는 가문 지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경기장에서의 승리는 경기장 밖에서의 권위를 강화했고, 수십 년 후 가문은 또 다른 국민적 집착인 페라리를 포착하려 했습니다. 1969년 피아트는 회사의 50%를 매입했고, 이것은 아넬리 가문에게 노동 계급과 엘리트 모두에 대한 영향력을 주었죠. 피아트는 이동성을 구축했지만 페라리는 럭셔리를 구축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아트는 통제를 심화시켰습니다. 1988년까지 한때 엔초 페라리가 보유했던 주식을 포함해 페라리의 90%를 인수했죠. 수십 년 후 페라리가 상장되었고, IPO는 진정한 권력이 여전히 토리노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상장은 숫자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관심을 끌었는데, 페라리는 자동차 브랜드 이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성, 배타성, 장인 정신이 하나의 이름으로 증류되었죠. 그 후광은 아넬리 가문으로까지 확장되었고, 그들의 명성은 같은 자질들과 연결되었습니다. 디자인, 성공, 완벽, 그런 좋은 것들 말이죠. 엑소르와 피에로 페라리와의 거래로 가문은 페라리 투표권의 48.1%를 확보했는데, 더 이상 완전한 소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권위는 구조 속에 녹아들어 있었죠. 스포츠에서도 그들의 도달 범위는 문화적이었는데,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유벤투스의 황금기는 피아트의 산업 정점과 평행하게 흘렀습니다. 경기장에서도 공장에서도 승리는 같은 서명을 담고 있었죠. 이탈리아의 열정을 정복했고,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유럽의 규칙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존 엘칸이 가문의 유산을 현대시대로 이어갔다는 것을 보셨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는 침착해 보이고 심지어 정치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 뒤에서는 유럽의 주요 산업 움직임 중 그의 영향력을 스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죠. 엑소르의 수장으로서 엘칸은 밀라노에서 암스테르담과 그 너머까지 뻗은 400억 유로 제국을 통제하는데, 돈이 전체 이야기는 아닙니다. 권력은 이제 유럽의 규칙이 작성되는 방에 있는 것에서 나오고, 아넬리 가문은 유럽 엘리트 계층을 통해 움직입니다. 비즈니스 원탁회의, 싱크탱크, 재단, 이것들은 CEO와 정치인, 규제당국이 법이 되기 훨씬 전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소입니다. 엘칸은 발렌베리나 프리츠커 같은 가문들로부터 잘 배웠는데, 그들의 예는 그에게 가문의 부를 실질적 영향력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네트워크를 사용해 아넬리 가문을 유럽 권력 구조 내에 계속 뿌리박히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이디어를 빌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아넬리 가문을 유럽 의사결정 세계의 중심에 위치시켰죠. 이 집단들을 통해 그들은 오늘날까지 녹색 기술, 이동성, 산업 경쟁력에 관한 EU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돕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넬리 가문은 비전과 인내가 얼마나 멀리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토리노에서 브뤼셀까지 그들의 움직임은 자동차와 스포츠를 훨씬 넘어 확장됩니다. 서사와 산업, 그리고 영향력을 정의하죠. 진실은 여전히 오래된 돈과 조용한 동맹에 의해 지배되는 대륙에서 아넬리 가문은 국가적 유산을 대륙적 권력으로 전환시킨 몇 안 되는 가문 중 하나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넬리 가문은 자동차 제조에서 정보, 정책, 시장 형성으로 전환했고, 공직 없이도 군주제, 독재자, 정치적 변화를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데, 유럽은 정말로 민주주의 위에 세워진 걸까요? 아니면 결코 떠나지 않은 왕조들 위에 세워진 걸까요?